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서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그리고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는 용매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어떤 용매에 어떤 용질이 용해되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용매의 종류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이 용매들 중에서도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KB 값이나 KF 값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을 계산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KB와 KF라고 하는 것이 분자량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KB와 KF가 분자량이 더 큰 용매일수록 더 크다. 그리고 용질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93쪽에 보니까 반토프 계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반토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액 중에서 용해시킨 용질의 몰수 분에 실제로 용해되고 난 다음에 생성된 입자의 몰수, 이것을 반토프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소금 분자를 수용액 중에 용해시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설탕 분자를 수용액 중에 용해시킨다라고 생각합시다. 설탕 분자는요,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를 용해를 시키면은 이 설탕 분자 한 개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NaCl을 한 개를 용해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고 염화 이온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 수는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지 않는 비전해질의 경우에는요, 반토프 계수가 1이 되는데, 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은 수용액 중에서 몇 개로 이온화가 되냐에 따라서 그 반토프 계수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Na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라고 했는데 보통은 한 개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NaCl 한 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소듐이온 주위에 염화이온이 6개가 둘러싸고 있고 염화이온 주위에 소듐이온이 6개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1몰을 용해시키면은 수용액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수는 몇 몰로 나타나더라? 2몰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염화칼슘과 같은 물질을 1몰을 용해시키면은 수용액 중에서 칼슘이온 따로 그리고 염화이온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수가 몇 몰로 됩니까? 3몰로 되기 때문에 반토프 계수값은 1분의 3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NaCl과 같은 것은 반토프 계수값이 이론적으로는 2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반토프 계수값이 이론적으로는 3이죠.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도 이것 한 개가 이온화된다고 생각하면 마그네슘 2가 이온 1개, 황산 이온 1개로 이온화돼서 2개로 되기 때문에 반토프 계수값은 얼마다? 2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이온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값인데, 그런데 극한값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 왜 극한값보다는 더 작은 값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먼저 NaCl을 봅시다. 농도가 더 높아지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 이온들이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충돌하면서 자기들이 이온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에 2개로 이온화가 됐는데 다시 충돌해서 결합해버리면은 그것은 2개로 된 거예요? 1개로 된 거예요? 1개로 되어서 2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토프 계수값이 극한값에서 더 작아지겠구나. 그리고 NaCl하고 황산 마그네슘을 비교해 보면은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결합한 거,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결합한 건데, 여기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가 결합한 것보다는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가 결합하는 것이 더 강한 이온 결합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충돌했을 때 붙을 확률이 더 높겠죠. 정적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값이 크면 클수록 반토프 계수값이 극한값으로부터 더 크게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CaCl2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보다는 이 극한값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테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보다는 극한값으로부터 덜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용액의 총괄성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용매의 알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생기더라고요.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생기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삼투현상이라 하고, 이렇게 용매의 알짜 흐름이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 한자어로 하면은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생김에 따라서 단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것을 우리는 압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투압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삼투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유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의 상입니다. 액체도 유체고 기체도 유체입니다. 액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액체 분자들만 추적한다라고 가정하냐면은요, 이렇게 반투막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만 추적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용매가 이동합니다.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해요.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하고, 진한 용액 쪽에서 묽은 용액 쪽으로도 용매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진한 용액일수록 용매가 반투막을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입자 사이즈가 큰 용질에 충돌되면서 부딪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즉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은 20개인데 진한 용액 쪽에서 묽은 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용질과 충돌해서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개다라고 하면 알짜 흐름은 어디서 어디 쪽으로,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5개만큼 이렇게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현상에 의한 압력을 삼투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3쪽에 오른쪽 열에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은요, 처음 이 A와 B의 높이가 원래 같았습니다. 높이가 같은데 어디가 진한 용액이냐? B가 진한 용액, 고장액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A가 묽은 용액입니다. 저장액입니다. 용매의 알짜 흐름은 어디서 어디로?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생겨서 이 A 쪽에서 B 쪽으로 용매가 알짜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 A는 용매가 점점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졌어요. B 같은 경우는 용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높이가 더 높아졌겠죠. A의 경우에는요, 용매만 빠져나가고 용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어떻게 될 거다? 낮아졌을 거다. 그리고 B 경우에는 원래 이것이 처음 주어져 있던 농도에서 용매만 더 들어왔겠죠. 그래서 용매만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용매가 들어오면 농도가 낮아지고, A는 용매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빠져나가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이 A 쪽은 삼투 현상에서 농도가 높아지고 B 쪽은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를 따지면은요, A 경우에는 처음에 비해서 부피가 더 작아졌죠. 용매가 줄어든 만큼. B의 경우에는 용매가 들어온 만큼 그 전체 부피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농도가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정도 높이만큼 됐을 때 A와 B 사이에 농도 차이에 의한 뭐가 있다고요? 예,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삼투압력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삼투압력을 파이2라 하고, 처음에 삼투압력을 파이1이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력이 더 큰데, 처음에 농도 차이가 클까요? 나중에 농도 차이가 클까요? 처음에 농도 차이가 더 컸겠죠. 처음에 농도 차이가 더 크고 나중 농도는 처음보다는 농도 차이가 더 작아졌어요. 왜 처음보다는 나중이 농도 차이가 더 작아졌냐? 여기는 용매만 들어오니까 농도가 어때요? 낮아지는 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용매가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어떻게 높아지는 쪽으로 가서 두 개의 농도 차이는 처음에 비해서 더 작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상태의 삼투압력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삼투압력은 더 작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삼투압력이 있어요. 삼투압력이 있기 때문에 용매의 알짜 흐름이 A 쪽에서 B 쪽으로 생기는데, 이번에는요, B 쪽으로 용매가 더 들어옴으로써 A 액체와 B 액체 기둥 높이의 차이가 생겼죠. 액체 기둥 높이에 의한 압력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압력은 액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액체 기둥의 높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에 비례하는 만큼의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있고, 그 압력과 삼투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용매 알짜 흐름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동적
비교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평형 상태든지 간에 항상 수식어가 앞에 동적이다라고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용액에서 삼투 압력하고 액체 기둥의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용매가 더 이상 알짜름이 없어요. 알짜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높이 상태에서 용매가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할까요? 이동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이동하죠. 단지 이동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알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삼투 압력하고 액체 기둥에 의한 높이에 의한 압력이 서로 같게 될 때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삼투 압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삼투압에 관한 반토 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파이는 CRT로 주어져 있고 원래 삼투 압력은 두 용액의 농도 차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죠.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 압력이 큽니다. 절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 압력이 더 크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어떤 분자량이 큰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요. 한쪽은 순수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을 용해를 시키죠. 왼쪽은 순수한 물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물질을 용해를 시키거나 또는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두 개의 농도 차이는 바로 뭘까요? B의 농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만약에 순수한 용매라고 생각하면 농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다른 농도가 있는 그 수용액의 농도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계속 전개합니다. 몰 농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몰수. 물론 이때 부피는 리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죠. 양변에 이 부피를 곱하고 그리고 또 양변에서 파이V하고 몰 질량을 서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은 결국 몰 질량이라는 것은 파이V분의 WRT로 해서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피는 용액의 부피고 무슨 단위 써야 될까요? 리터 단위를 써야 되겠죠. T는 절대 온도 단위이기 때문에 켈빈. 그리고 W라는 것은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을 용해시킨 그 질량이고 그때 질량은요 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 하는 데서부터 나왔고 이때 질량은 반드시 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PV equal nRT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체상수는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기체상수는 0.082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을 써야 되고 그것은 부피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체상수를 0.082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분자량이 비교적 큰 물질, 대략 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에 드는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삼투압력에 관한 반도프식입니다. 그리고 역삼투 현상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94쪽에 왼쪽에 보니까 역삼투 현상이 나와 있고요. A와 B가 농도 차이가 생겼어요. 농도 차이가 생겼는데 A가 묽습니다. B가 진해요. 저장액과 고장액이죠. 용매의 알짜름은 어디서 어디로 생겨요? 저장액 쪽에서 고장액 쪽으로 생기죠. 이렇게 용매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용매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고장액 쪽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라면은 똑같은 압력을 가한다라면 즉 이 삼투 압력과 똑같은 크기 압력이라면은 용매 알짜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게 없을 텐데 여기다가 삼투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만일 가해준다면은 이 삼투 압력보다 이쪽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용매 알짜름은 어디서 어디로 생겨요? 저장액에서 고장액이 아니라 고장액에서 저장액 쪽으로 생기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에 의한 용매 흐름의 반대 방향 흐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역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삼투 현상은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순수한 물 또는 민물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바닷물을 넣고서 여기 바닷물이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물에서 바닷물 쪽으로 압력이 삼투 압력이 생길 텐데 바닷물 쪽에다 삼투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해서 이 바닷물에서 물만 대부분 어디로 옮겨요? 이 민물 쪽으로 옮겨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담수화한다 또는 민물화하는데 이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조 다섯 번째 섹션을 보니까 공비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여기서 공비혼합물에서의 공비가 뭐냐? 비라고 하는 것은요, 끓을 비자고 끓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끓는 점을 나타냅니다. 끓는 점을 나타내요.
끓는 점 기화점이죠. 그리고 공차는 같을 공차입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끓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교재 앞쪽으로 가봅시다. 89쪽으로 가봐요. 89쪽으로 딱 가봤더니 89쪽에 꽁치 그림이 나왔죠. 89쪽에 꽁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X축은 톨루엔의 몰 분율입니다. 왼쪽이 톨루엔의 몰 분율 0, 그리고 오른쪽이 톨루엔 몰 분율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톨루엔의 몰 분율이 점점 커져요.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벤젠의 몰 분율 값은요, 톨루엔의 몰 분율하고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이면은 벤젠의 몰 분율 얼마? 1. 그리고 톨루엔의 몰 분율이 1이면은 벤젠의 몰 분율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오른쪽 끝은요, 이 톨루엔의 몰 분율이 1이기 때문에 몰 100분율로 따지면 100%입니다. 즉, 순수한 톨루엔 상태라는 거죠. 왼쪽 끝은 순수한 벤젠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순수한 벤젠이면은 1케파에서 끓는 점 대충 얼마 정도로 우리는 봤어요? 80도씨죠. 80.6도 정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80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톨루엔의 끓는 점은 111.7도지만 그냥 111도라고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봐서 왼쪽은 순수한 벤젠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80도예요. 오른쪽은 순수한 톨루엔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몇 도? 111도죠. 그리고 두 개를 혼합을 했어요. 여기는 누가 더 많습니까? 벤젠이 많죠. 아직도 벤젠이 많죠. 이 정도가 되면은 두 개가 몰 분율이 0.5, 0.5예요. 그럼 두 개의 몰 수로 따지니까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몰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톨루엔이 더 많은 혼합물이죠. 그 혼합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벤젠의 끓는 점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톨루엔의 끓는 점보다는 더 낮겠죠. 근데 이것이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꽁치의 배라인이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 끝에서 80도씨에서는 벤젠의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그리고 오른쪽 톨루엔도 마찬가지죠. 111도는 톨루엔의 끓는 점이기 때문에 끓는 점 조건에서 톨루엔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그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액체, 그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기체죠. 혼합물에서도 끓는 점 상태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그보다 온도가 낮으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죠. 대신에 혼합물 상태에서는 순수한 벤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순수한 톨루엔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끓는 점이 한 개의 점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고요? 끓는 점이 이렇게 구간으로 점점 넓어지죠. 이렇게 순수한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구간이 점점 더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이 바로 뭐라고요? 기체상 또는 증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부분이 한 개의 점으로서의 혼합물 상태, 평형 상태가 아니라 지금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평형 상태였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는 이상 용액이 아니라 비이상 용액일 때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이상 용액의 경우에는요, 서로 혼합된 상태에서 증발을 시켜서 끓는 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상용액, 벤젠과 톨루엔의 이상용액은 혼합물의 조성이 어떤 조성이든지 간에 즉 벤젠과 톨루엔의 몇 대 몇으로 존재하든 간에 그 끓는 점은 항상 뭐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서요? 끓는 점이 낮은 벤젠보다는 높고 또 뭐보다는 낮았어요? 끓는 점이 높은 톨루엔보다는 끓는 점이 더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에탄올하고 물을 혼합했는데 순수한 에탄올의 끓는 점 그리고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도 어때요? 더 낮은 끓는 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을 보면은요. 여기 물하고 HCl을 혼합을 했어요. HCl은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Cl끼리만 존재하면은 굉장히 작은 인력이죠. 여러분들 HCl은 극성 분자예요. 쌍극자라고 표현하고 HCl끼리만 존재할 때는 무슨 인력이 작을까요? 수소 결합일까요? 그냥 쌍극자 가는 인력입니까? 쌍극자 가는 인력이죠.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약 마이너스 111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은 몇 도? 100도. 원래 이상 용액이라면은 두 개를 어떤 조성, 즉 물이 많든지 HCl이 많든지 간에 끓는 점은 항상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 끓는 점 낮은 것보다는 끓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상 용액 앞에서 이야기했던 89쪽의 벤젠과 톨루엔에서의 혼합물에서는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항상 벤젠보다 높고 톨루엔보다 끓는 점이 낮았는데 이렇게 94쪽을 봤더니 이 순수한 이 두 종류 물질 중에 끓는 점의 낮은 것보다 더 낮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때?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기도 하죠. 끓는 점이 낮은 것보다 더 낮을 때에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때 그런 혼합물을 뭐랍니까?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제가 공비 혼합물에 대한 설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벤젠과 톨루엔을 혼합을 했어요. 벤젠과 톨루엔이 0.5씩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0.5씩 있는 여기서 증발을 시켰어요. 끓는 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온도죠. 자, 이 온도고 그때 증기 조성은 어디서 가서 찾느냐면은 이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체를 찾아가야 돼요. 기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액체죠. 왼쪽으로 가야 기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래 벤젠과 톨루엔이 0.5대 0.5로 있었을 때에 끓어서 얻었던 첫 번째 증기, 기체 조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체를 만일에 액화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쪽으로 오게 되는데 액화를 해서 다시 25도씨로 낮췄어요. 그리고 25도로 낮추면 지금 여기서는 벤젠이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톨루엔이 많아진 거예요. 벤젠 쪽으로 더 갔죠? 요 혼합물을 또 증발시킬 때는요. 이번에는 끓는 점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끓는 점이죠. 그리고 물론 증기는 왼쪽으로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앞에 증발시킬 때 끓는 점 이 온도하고 두 번째 증발시킬 때 끓는 점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94쪽에 보니까 끓는 점이 어떻더라고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같은 거는 왜 같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을 볼까요? 이 상에서 H2O와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증발을 시켜요. 끓는 점 어딜까요? 여기죠. 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얻어진 이 전기를 그대로 다시 액화를 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증발시키려고 하니까 처음하고 지금 아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성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같기 때문에 끓는 점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끓는 점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같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공비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랗게 표시하세요. 자, 먼저 보세요. 이 조성에서는요. 끓는 점이 바뀌어요. 즉, 이 조성에서 증발을 시키면은 전기는 어디 가서 찼습니까? 이쪽에서 찼죠? 요 전기는 이쪽하고 조성이 지금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응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증발시키려고 할 때는 끓는 점이 어딜까요? 끓는 점이 처음 증발시키려고 할 때 이 끓는 점보다는 이 끓는 점이 더 낮아졌죠. 그래서 요 구간은요, 공비 혼합물 아니에요. 이 구간도 공비 혼합물이 아니에요. 바로 어느 구간이 공비 혼합물이에요? 요 점이 공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여러분의 빨간색 볼펜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표시하세요. 공비 혼합물. 그리고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도 요 점이 공비 혼합물입니다. 이 점이 공비 혼합물. 그럼 어떤 경우에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 나타날까? 에탄올과 물을 섞었어요. 에탄올과 물을 섞어서 정확하게 요 조성이 딱 되니까 순수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물보다는 더 낮은데 그 에탄올보다 더 낮아졌죠. 끓는 점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증발을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증발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은 순수한 상태보다 저조성으로 혼합을 했더니 오히려 분자간의 인력이 더 작아서 더 잘 증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력이 작아서 더 잘 증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라우레의 법칙에서의 무슨 벗어남이라고 했어요? 더 잘 증발해서 기체 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증기압이 예상보다 컸죠? 그걸 우리가 양의 벗어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매와 용질 순수한 상태 용매 간의 인력이 장하고 용질 인력이 장하는데 그것들을 혼합을 했더니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장하고 그 혼합했을 때의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순수한 용매 간의 인력, 용질 간의 인력보다 더 작을 때 라우레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고 이렇게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은요. 끓는 점이 낮은 HCl보다도 끓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은 H2O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은요.
순수한 상태보다도 오히려 저렇게 혼합을 했더니 용매와 용질 간의 자원 인력이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 혼합을 했더니 인력이 더 크면 서로 증발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서로 증발을 잘 못하죠. 증발을 잘 못하니까 예상보다 증감력이 낮은 무슨 벗어남? 라우르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이죠. 그래서 라우르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일 때 저런 고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조 용액 단원에서의 6번째 섹션 콜로이드 분산액입니다. 제목상에서 보니까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확하게는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해야 되지만 콜로이드 분산액의 대표적인 것이 우유예요. 우유를 보면은 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균일해 보여요. 불균일해 보여요. 뿌옇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뿌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균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뿌연 거는 전부 뭐냐면은 콜로이드 분산액이고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로이드 분산액을 해야 되지만 외관상으로는 균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콜로이드 용액이다라고 표현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콜로이드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콜로이드에다 박스 표시. 콜로이드는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산란할 수 있는 파장인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콜로이드 입자를 다른 것들과 함께 혼합을 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그 혼합물은 사실은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따라서 균일 혼합물이 용액이기 때문에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콜로이드 용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조로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혼합이 됐을 때 콜로이드 분산액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일단 용액에서는 양이 많은 성분을 용매, 양이 적은 성분을 용질이라고 그러죠. 콜로이드 분산에서는 양이 많은 성분을 분산매, 양이 적은 성분을 분산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보통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파란 색깔을 비추라서 에멀전. 양이 많은 성분도 액체고 양이 적은 성분도 액체일 때 그걸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그러고 우유나 마요네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 에멀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조울하고 계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녹색 볼펜을 가지고 같이 묶도록 하세요. 조울도 보니까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계일도 보니까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죠. 근데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긴 한데 용매, 분산매라고 하는 건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양이 많은 성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때 분산매가 뭐라고요? 이 액체 그리고 분산질이 고체일 때 뭐라고 합니까? 조울. 그 말은 양이 많은 성분이 분산매에 해당이 되죠. 양이 많은 성분, 그러니까 액체 성분이 좀 더 양이 많고 고체 성분이 양이 적으면은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외관상으로 유동성이 꽤 좋기 때문에 그게 액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랍니까? 조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 용매가 어떻게 쓰든지 증발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가 되어서 오히려 고체 물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뭐랍니까? 겔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여러분 톰 소유의 몸 아시나요? 톰 소유의 몸 보면은 거기 숙모님이 나오죠. 숙모님이 톰 보고 야 톰 너 가서 펜스에 페인트 칠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톰이 투덜투덜 대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할 때 펜스에다 딱 쳐 발랐어요. 이건 또 바를 때 그냥 바른다고 안 하고 쳐 바른다고 하죠. 그렇게 딱 발랐을 때 끈적끈적 하면서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울 상태예요. 아직은 이 액체 성분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흘러내리죠. 그러다가 끈적끈적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공기 중으로 이 톨루엔 같은 신나 성분들이 증발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많아졌어요? 페인트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 피그먼트, 고체 성분들이 양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용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남아있죠. 이제 저녁 무렵에 딱 되면은요, 손가락을 누르면 들어가요. 변형이 되죠. 변형은 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뭐에 좀 더 가까워요? 고체에 가깝죠. 그걸 우리는 젤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이 젤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기체와 기체가 혼합이 될 때는 기체들은 항상 확산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이 되고 균일한 그 혼합물은요 절대로 콜로이드 분산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콜로이드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은요 크게 두 종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콜로이드의 성질 중에서 정기적인 성질과 입자 사이즈에 의한, 입자 크기에 의한 성질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먼저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에 대해서 봅시다.
친수성 콜로이드는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자궁기가 굉장히 많아요. OH액이라든지 펩티드 같은 이 극성 자궁기인데, 특히 그 극성 자궁기가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자궁기예요. 그 자궁기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 분자와 굉장히 인력이 많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분자인지 녹말 분자인지 모르지만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자궁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마다 어때요? 자기가 물 분자하고의 인력이 작용하면서 빽빽하게 둘러싸이고 또 바깥쪽에 물 분자가 또 수소 결합하고 또 그 바깥쪽에 수소 결합한 물 분자에 수소 결합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겹으로 저렇게 둘러싸이고 물에 비교적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어요.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동안에는요, 분리되지 않고 물에 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것들은 왜 저렇게 물에 이 물 분자에 비해서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안정하게 분산이 돼서 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녹말이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된 이 원소들이 뭡니까? CHO들이죠.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밀도가 거의 물의 밀도인 1.0보다 작긴 작지만 크게 작지 않아요. 밀도가 0.98, 0.97 또는 0.99로 해서 밀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밀도가 비슷하면서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분자에 비교적 안정되게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성 콜로이드는요, 물 분자하고 인력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는 인력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인력이 굉장히 작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기름 덩어리 있죠? 비계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 분자하고 인력이 굉장히 작은 소수성 콜로이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흙입자. 예를 들어서 수산화철이다라고 하면은 수산화철은 철 3가 이온 1개, 수산화 이온 3개예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철 3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철 3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죠. 철 3가 이온 주위에는 수산화 이온이 둘러싸고 수산화 이온 주위에는 철 3가 이온이 둘러싸면서 입자 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3가 양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1가 음이온도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하고 인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인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저것들은 물속에 안정되게 분산되어서 존재할 수 없을까요? 물보다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철, 전이금속 원소가 26번 원소죠. 양성자 개수만 하더라도 26개고 중성자 개수가 또 26개보다 더 많은 약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클 거고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을 텐데, 그러면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안정되게 분산되기가 어렵겠구나. 왜 그래요? 기름 덩어리처럼, 이 고체 기름 덩어리처럼 아예 물 분자하고 인력이 약하든지, 또는 이 흙입자처럼 물 분자하고 인력이 강하긴 강하지만 이 고체 덩어리 전체의 밀도가 물에 비하면 너무 커서 가라앉든지 하는데, 이 친수성 콜로이드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분리가 돼요. 안정성이 물속에서 섞여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성 콜로이드가 안정화되는 원리를요, 안정화 원리 두 번째 행에다가 보세요. 소수성 콜로이드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성질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자기 주위에 음이온들이 먼저 빽빽하게 둘러싸요. 그리고 이 음이온 바깥에는 어떤 이온이, 양이온들이 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빽빽하게 둘러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수성 콜로이드 주위에는 정기적으로 1중층이에요, 2중층이에요, 3중층이에요. 평균적으로는 2중층이죠. 1중층도 있어요. 3중층이나 4중층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99%에 가깝게 2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플러스의 소수성 콜로이드라면은 자기 다른 입자들도 플러스의 소수성 콜로이드죠. 여기도 첫 번째 층에는 어떤 음이온? 어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그리고 그 바깥쪽에 무슨 이온입니까? 플러스 이온이 둘러싸게 되고, 이 플러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끼리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이 생겨서 자기가 가라앉으려고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고, 자기가 옆으로 가려고 해도 또 옆에 있는 것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작용하면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인 이중층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정기적인 이중층을 깨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엉겨가지고 붙어버리면서 자기가 침전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coagulation, 엉김이라고도 표현하고 응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깨면 될까요? 수용액을 붓긴 붓는데
전해질 수용액, 그러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어느 정도 일정한 농도의 수용액을 이렇게 조금만 부어도 어때요? 이 전기적 이중성이 탁 깨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엉겨서 붙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화 원리 보니까 소수통 콜로이드를 분리하는 것은요, 거기다가 뭐를 가한다고요? 전해질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조금만 첨가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적 이중성이 파괴가 되면서 소수통 콜로이드끼리 붙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엉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수통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녹말이나 단백질 주위에 물 분자가 한두 개가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물 분자가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적어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예요. 그리고 한 겹이에요? 여러 겹이에요? 예, 여러 겹.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 바깥에는 또 다른 물 분자가 수소결합하고 또 그 바깥에 다른 물 분자가 이 수소결합하는 물 분자하고 수소결합을 하는 식으로 여러 겹이죠. 이거를 가라앉게 만들려면 물을 조금 빼앗아야 될까요? 많이 빼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빼앗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니까 다량 첨가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수통 콜로이드가 결국 분리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염석 또는 염석 효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에 보니까 콜로이드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콜로이드의 성질은 크게 크기 성질하고 정기적인 성질이 있죠. 콜로이드 입자의 사이즈가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더라고요? 빛을 산란시킬 수가 있겠죠. 약한 광원의 빛도 있고 센 광원의 빛도 있어요. 센 광원의 빛이 우리 생활 주위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예요.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보면은 눈부셔가지고 눈이 떠지든가요? 안 떠지든가요? 안 떠지죠. 그 말은 그게 빛 자체가 굉장히 센 빛에 해당이 되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받는 강의실에 LCD 프로젝터 딱 보면은 저게 여러분들 LCD 프로젝터 여기 있어요. 정면에서 저 빛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눈부셔도 볼 수가 없죠. 저거는 센 광원에 해당돼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 빛이 굉장히 세잖아요. 영사기 빛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눈 멀어요. 장님이 됩니다. 장인이 아니고. 그래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이 굉장히 센 빛이죠. 그래서 이제 센 빛을 딱 비췄어요. 센 빛을 비췄고 용액, 기본적으로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 있고 용매와 용질은 그 사이즈가 0.2나노미터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빛을 산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센빛을 비추면 전체적으로 그냥 환하게 보일 뿐이지 빛이 이 부분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하지는 못해요. 근데 콜로이드 입자는요, 자기가 빛을 산란시키죠. 콜로이드 입자에서 빛이 탁 산란되고 이렇게 해서 빛이 진행되는 딱 이 부분에서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이게 번들번들거리면서 이 부분만 굉장히 환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이 진행되는 경로가 관찰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틴달 효과다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주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이라든지 또는 교실 안에서 먼지가 많은 게 쉽게 관측이 돼야 안 돼요? 관측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먼지 관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요 샌빛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저기 영사기 빛을 보니까 저 밑에 먼지가 버글버글거리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샌빛이 먼지 입자, 콜로이드 입자에 의해서 산란이 돼가지고 저렇게 빛이 진행되는 경로가 관찰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콜로이드의 크기 성질로 첫 번째로 뭘 좀 전에 같이 공부했습니까? 틴달 효과죠. 두 번째가요, 투석입니다.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 입자의 사이즈가 커요.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입니다. 그것을요, 투석막의 구멍 크기를 이용을 해서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분리하는 것을 투석이다라고 하고, 보통 콜로이드 입자 정도가 되려면은 이것이 공유결합하는 물질이면 고분자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 녹말이나 또는 단백질과 같은 것들을요,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량 물질과 분리할 때 우리가 투석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석막 안에 지금 녹말하고 NaCl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녹말은 물에 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에 용해가 안 되죠. 근데 뭐는 물에 용해가 될 수 있어요? NaCl은 물에 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계속 흘려주면은 투석막이 뭐는 통과를 안 시켜요? 콜로이드 입자는 녹말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녹말은 안에 보존이 되고 있는데 NaCl은 이온화되면서 Na 플러스 Ca-는 이 투석막의 구멍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죠. 안쪽이 농도가 높았을까요? 바깥쪽이 농도가 높았을까요? 안쪽이 농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쪽에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입자들은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 실험 끝까지 계속 안쪽이 농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밖에 물을 부어주고 다시 이 물이 어때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계속 이 안쪽에
이 투석막 내부에서 이온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물 때문에 어때요? 빠져나가면서 계속 낮아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콜로이드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자들은 물에 용해가 되면서 알짜 흐름이 투석막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가면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같은 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만 남았을까요? 녹말만 남았겠죠? 그리고서 수분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순수한 녹말이겠죠. 뭐가 제거됐어요? NaCl이 제거가 됐죠.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응용이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자, 혈액투석은요, 우리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거기 노폐물의 대표적인 것이 유레아입니다. CO 그리고 메틸기가 있으면 이것이 아세톤인데 두 개 모두 아민기에 해당이 되죠. 아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염기성 저항기고 이 요소라고 하는 거, 유레아라고 하는 것이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pH 값이 점점 감에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결국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혈액이 이렇게 투석막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때 뭐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콜로이드 입자 상대는 단백질은 여기 투석막 내부에서 그대로 보존이 되죠. 단백질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왜 그래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고 항체도 단백질인데 그거 다 빠져나가면은 누가 산소 운반하고 누가 병원균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보존이 돼야 돼. 콜로이드 입자죠. 콜로이드 입자는 보존이 되고 뭐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이온들, 염화이온이나 소듐이온이나 포타슘이나 여러 종류의 이온들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온도 급격하게 농도가 낮아져 버리면은 사람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온이 무슨 작용이에요? 보통 신호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의 이온 농도를요, 이걸 이제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안쪽 혈액 속에 있는 이온 농도하고 이 이온 농도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쪽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알짜 흐름이 있을까 없어요? 알짜 흐름이 없겠죠. 그리고 저분자량 물질,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혈액 속에 있다든지 포도당 형태로 존재하든지 단당류죠. 그런 형태가 피 속에 존재하면은 이 외부에는 없어요. 외부에는 없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알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빠져나가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유레아가 바깥쪽에는 없어요. 근데 혈액 속에는 있죠. 그래서 노폐물이 알짜 흐름이 혈액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는 보존하면서 콜로이드 입자에 해당되는 단백질, 즉 헤모글로빈과 엔타이바디 같은 것들은 다 보존을 하면서 분자량이 작은 노폐물을 저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이드의 이 성질에는요, 정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질은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콜로이드 정기적 성질을 보니까 동그라미 밀면 뭐가 있어요? 엉김과 염석이죠. 자, 엉김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성 콜로이드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침전 또는 분리되는 것. 그리고 염석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끼리 서로 결합해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데, 자, 이 소수성 콜로이드가 예를 들어서 양이온성 소수성 콜로이드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자기의 양이온성이기 때문에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전기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콜로이드 입자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이 정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면서 이 콜로이드 입자들의 정정 인력이 작용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